이 주식 중에 70%가 해외 주식입니다. 30%가 국내 주식이고요. 앞으로 해외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대충 보시고, 국민연금이 종목 갖고 있는 것도 쭉 다 이제 공개 다 해놨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쭉 보시면은. 지금까지 좀 거시적으로 봤었다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요, 고모님, 장기 저성장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은퇴하는 연령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은퇴와 연금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노후에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예. 젊은 층, 뭐 30대, 40대 이내 이전까지 50대 이후는 또 조금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제일 첫 번째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업이 한국의 경제하고 링크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벗어나기 어렵죠, 사실은. 그럼 뭐 그래서 장기 경제 환경의 변화하면은 내가 그걸 이제 그 물결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경제의 변화라는 것은 큰 바다의 파도 같기 때문에요. 내가 거기서 작은 배가 아무리 해봐야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직종을 가질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득을 가지고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이 저축한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고민이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나의 생업이 우리나라 경제하고 링크가 되어 있는데, 나의 자산은 우리나라 경제하고 좀 독립적인 곳에 갖다 놓는 것이 포트폴리오상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령대가 30대 이런 분들은 여하튼 투자 자산이 좋습니다. 연령대 30대인 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내가 계속 그 투자 자산을 갖는다 생각하시고요. 연금은 매일매일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립된 대로 넣어놓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을 조금 더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인디펜던트 돼 있는 곳에 둔다는 것인데요. 물론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막 흔들 것 같으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국민연금의 이제 자산 배분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 주식을 한 50% 대략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투자를 한 15% 갖고 있어요. 대체 투자는 이제 부동산하고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이제 PE라는 것 하는 부분인데, 부동산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 65%를 투자 자산으로 갖고 있고요. 35%를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주식 자산만 한 뜯어내서 보면은 5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 중에 70%가 해외 주식입니다. 30%가 국내 주식이고요. 앞으로 해외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대충 보시고, 국민연금이 종목 갖고 있는 것도 쭉 다 이제 공개 다 해놨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쭉 보시면은 어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이제 미국 주식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뉩니다. 이제 ETF,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의 종목 투자도 너무 일상화돼서 사실 거의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거의 뭐 국내 주식 얘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ETF와 종목 투자할 때 고모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전략이나 이런 거 없이 애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한번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고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는 정말 좋은 거죠.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비전을 이렇게 믿어주니까 그 테슬라 가격 떨어지면 와서 한국 사람들 사고, 우주에 대한 비전, 뭐 특히 전기차, 뭐 자율주행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를 믿어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를 살려고 하지 않았나. 뭐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쭉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듣기로는 강남의 사모님들 다 팔란티아 주식 다 들고 있다 뭐 이러니까요. 대단하죠. 사실은 그 팔란티아 같은 그 큰 비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을 팔란티아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한 셈이니까요. 하여튼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산을 이제 운영할 때 이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이제 핵심과 위성, 혹은 이제 그 허브 앤 스포크,
예, 스포크가 네. 자전거로 치자면은 자전거 살을 스포크라고 그러고 중심축을 이제 허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산이 허브에 들어갈 자산 혹은 코어에 들어갈 자산은 이제 ETF나 이런 것들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이틀라이트에 해당되는 자산에서는 뭐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의 종목에 해당되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기의 어떤 비전과 일치하는 종목을 사는 것도 자기의 어떤 만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S&P 500이 아무리 올랐다 그러더라도 최근에 한 2년 반 정도 이 정도 보면은 이게 엔비디아가 한 600% 넘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목의 매력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로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코어는 견고해야 돼요. 네. 솔리드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어조차도 종목을 했다가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노키아 보셨잖아요. 노키아는 그렇게 가격이 오르다가 95% 가격이 빠져버렸습니다. 내 자산을 거기다 넣어놨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코어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대형 기업들을 500개 사는 것은 뭐 당연히 미국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전체를 사기에는 조금 허접한 거를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과 같은 약간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올라오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핵심 주도 산업,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테크, 뭐 AI,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 하이테크에 해당되겠죠. 중국에 가서 뭐 굳이 은행 주고 뭐고 하실 필요 없고 하는 것. 그렇게 저는 이제 전체 코어 자산을 짤 때 그래도 적어도 G2 플러스 이제 인도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미국은 S&P 500,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 위주로 코어를 좀 짜놓으시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이제 적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도 젊은 연령층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종목하면은 정신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을 수가 있나요? 예. 그게 한 종목을 사놓게 되면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학습, 경제에 대한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주식을 한 주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주변에 이제 그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걸 좀 사면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알게 됐고 세상이 재미가 있어지더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의 구성을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의 핵심 원칙이랄까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것만큼은 꼭 항상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저성장 뭐 장기 가능성이 있다. 뭐 하여튼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산을 글로벌하게 분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자산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떡할까 부분이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컴 자산이라고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이라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임대를 줘가지고 인컴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인컴 자산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모두 인컴 자산이 아니라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인컴 자산보다는 이제 가격의 상승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고도 성장 시기에는 이제 가격의 상승을 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는 이제 가격이 별로 안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있다가 가격이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을 사시되 인컴을 주는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이제 요즘에 이제 강남도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하는데 이게 인컴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인컴 자산은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 주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4% 임대 수익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근데 인컴이 없으면은 나한테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4% 들어오면은 20년 동안 80%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나의 편이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4%를 복리로 투자했다고 가정하면은 120%가 들어오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저성장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정체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자산 가격이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도 내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이제 꾸준히 인컴을 받는 자산을 가져야 리스크 해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강남에서 나 요즘 아파트가 전세를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격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해버려 가지고 인컴을 받겠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인컴 위주의 자산을 갖는 것이고 일본도 이제 90년대 장기 저성장에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컴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좋았던 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리츠 수익률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가 이제 90년대 일본이 좀 인기가 좋고 그랬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혹은 뭐 배당주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뭐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주식 갖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제가 어때 강의를 갔을 때 한 분이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연금의 포트폴리오 이제 해외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요.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하시는데 S&P 500 3분의 1, 그다음에 S&P 500은 이제 그 배당 고배당주 3분의 1, 나스닥 3분의 1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배당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성과가 괜찮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은 이제 리턴이 오히려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배당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P 500 QQQ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배당 100 해가지고 아예 배당에 초점을 맞춘 것. 그다음에 S&P 500 뭐 배당 귀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성장에서 이제 성장이 성숙 단계 접어들게 되면 이제 배당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배당을 주고 또 이렇게 투자를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금융회사 이런 데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 기업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당 위주로 해놓으면은 내가 투자를 하되 투자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닌가. 뭐 언제나 뭐 그랬던 것 같지만 최근에는 특히나 뭐 한쪽에서는 AI로 새로운 세상이 진짜 완전히 판이 뒤집힌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너무 심각한 버블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뭐 미국발 관세.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외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을 또 복합적으로 봐야 하고 많은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성장 기조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특별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럴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자가 되고 싶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금 질문하신 걸 보면은 제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하는데 트레이더들 이제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여건은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변하기만 하면은 자기들은 좋아하는 장세입니다. 내리면은 숏을 치면 되고 오르면 롱을 하면 되는데 딱 붙어 있으면은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변화는 항상 이제 위기와 함께 기회는 항상 상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관세 이런 것들 있었지만은 미국의 이제 대중국 미국의 지금 제1의 하여튼 경쟁자는 패권 경쟁자는 중국이기 때문에요. 그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반사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방원,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이런 것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사실은 보시면은 한 2, 3년 동안 엄청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기회였던 것이죠.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뭐 완전히 망가진다. 뭐 노란봉투법으로 경제가 완전히 맛이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면 이제
좀 더 차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란폭등법 당연히 이제 영향은 있게 마련이죠. 이게 뭐 그렇다고 1개월, 2개월 영향이 있겠습니까? 6개월 만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투자 시기에 따라서 침착하게 좀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조금은 이제 경제가 헷갈릴 때는 한번 떨어져서 전체 성장률 흐름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 흐름을 쭉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 매몰되면은 끝없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자기 파멸로 이끌어갈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면서 판단해야 될 것도 이제 비판적 판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떨어져서 한번 시장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금 길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하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제 투자 철학의 차이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4분기부터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월이 이야기했듯이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CPI가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야기했듯이 노동시장에 뭔가 지금 약간의 찜찜한 기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조금 갑자기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러는 것이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약간의 마치 늦여름에 약간의 가을의 변화를 느끼듯이 지금 보면은 약간 올라가다가 뭔가 그냥 이유 없이 툭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모두 현금화를 하고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투자의 스타일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금화 비중이 높지만은 그 이전엔 거의 5% 이내였어요. 돈을 축적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은 좋은 기업은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이번에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와 주식시장. 워런 버핏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사고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이런 분들은 좋은 기업은 그냥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매크로 투자 스타일 인분들은 이제 현금의 비중을 뭐 30-40%씩 늘려서 나중에 떨어졌을 때 한번 다시 투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자기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보자 하면은 국민연금은 현금 비중을 20%, 30% 이렇게 안 가져가죠. 절대. 예, 그대로 그냥 자산 배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은 그냥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세이틀라이트에 해당되는 자산은 그런 자산은 조금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생각할 때는 조금 조정하셔도 좋은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은 바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가격인데요. 이걸 가지고 나만 이런 좀 더 우울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좀 모순이기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비중을 한 20%? 뭐, 이 정도가 이제 맥시멈 정도. 맥시멈. 20에서 30% 정도이고요. 어떤 분들은 화끈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 이제 1900년 초에 활동했던 이제 제시 리브모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모든 주식 트레이더들의 사실은 제일 그 교본이었습니다. 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도 화끈하게 치고 하는데 시장은 쉬어야 될 때는 반드시 자기는 쉬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때는 돈 다 찾아놓고 그냥 해변에 가서 쉽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스타일도 있고 워런 버핏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야 한다. 예. 현금 보유와 주식의 비중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자산으로서도 그렇지만 심리적 버퍼를 좀 둔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산을 갖고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스트레스도 크지만요. 팔고 났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스트레스도 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우리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도 뭐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겸손하니까요. 시장의 팩트는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는 변화시키는 않고요. 조금씩 일정 부분 한 20-30% 정도 변화.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저희 구독자님들이 궁금한 것들 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뭐 이렇게 다 여쭤보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하와이 데일텍 채널 또 찾아주시기를. 예. 네.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예, 고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